플란다스의 개 위다지움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후 넬로와 파트라슈가 눈을 밟으며 안트베르펜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미끄럽게 얼어버린 플랜더스의 평원을 지나던 둘은 탬버린을 치는 모양의 작은 꼭두각시 인형을 주었다. 빨간색과 금색으로 되어 있었고 15cm쯤 되는 인형이었다. 운명의 여신이 위대한 인간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인형은 망가지거나 흠집 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예쁜 인형이었다. 넬로는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고 문득 알루아에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넬로가 방앗간을 지나갈 무렵엔 조용한 밤이었다. 넬로는 알루아 방의 작은 창문을 알고 있었다. 길에서 주운 작은 인형을 소꿉 동무였던 알루아에게 준다 해도 별로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알루아의 방은 헛간 지붕 위에 있었다. 넬로는 헛간 지붕으로 올라가 조용히 덧창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옅은 빛이 흘러나왔다. 알루아가 창문을 열고 반쯤 겁에 질려 내다보았다. 넬로가 탬버린 치는 인형을 알루아의 손에 놓으며 속삭였다. 눈 속에서 주웠어, 알루아. 가져. 신의 가호가 있길. 넬로는 알루아가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헛간 지붕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 방앗간에 불이 났다. 별채와 많은 곡물이 불에 탔다. 그래도 방앗간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본체는 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다. 안트베르펜에서 눈을 헤치고 소방차가 왔다. 방앗간 주인인 코제 씨는 보험을 들어놓아서 손해본 것은 없었다. 그래도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불이 난 것은 사고가 아니고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한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넬로는 잠을 자다가 깨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우러 달려갔다. 하지만 코제 씨는 화를 내며 넬로를 한쪽으로 밀치고 거칠게 말했다. 내 놈이 어두워진 뒤에 이곳을 돌아다녔지? 네 놈이 어두워진 뒤에 이곳을 돌아다녔지? 내 영혼을 걸고 말하는데 너 자신이 알겠지? 왜 여기에 불이 났는지? 넬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코제 씨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은 더 없을 텐데 미처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러자 코제 씨는 그 다음 날 그 잔인한 말을 이웃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했다. 사람들은 넬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날 해가 진 후에 방앗간 주변에서 넬로를 봤다느니 코제나리가 알루아와 만나는 것을 금지해서 넬로가 원한을 품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알루아의 재산이 자신의 아들 것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비열하게 제일 부자인 지주의 말을 따르고 눈치를 봤다. 그래서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손자에게 엄한 눈길과 차가운 말을 쏟아부었다. 아무도 넬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 똘똘 뭉쳐서 방앗간 주인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다. 매일 아침 넬로와 파트라슈가 안트베르펜으로 가져갈 우유를 받으러 가던 오두막과 농장에서 환한 미소와 반가운 인사 대신 눈을 내리깐 채 짤막한 지시사항만 내뱉었다. 방앗간 주인의 말도 안 되는 의심이나 마을에 떠도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난했고 무지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넬로를 적대시하는 게 분명한 상황이었다. 넬로에겐 자기 편도 없었고 그저 순진하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를 바꿀 힘이 없었다. 당신 그 아이에게 너무하셨어요. 넬로는 순진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아무리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악한 짓 같은 건 꿈도 못 꿀 아이죠.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용기를 내 남편에게 울면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코제씨는 고집센 사람이었다. 속으로는 자신이 한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꺼낸 말을 바꾸기 싫었다. 넬로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묵묵히 견뎌냈다. 긍지를 갖고 인내했고 무시당해도 불평하지 않았다. 넬로는 늙은 파트라슈와 단둘이 조용히 있을 때만 마음을 보였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아마 사람들도 미안해하겠지. 넬로는 채 16도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작은 마을 안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과 응원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그 작은 세상 전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어린 넬로가 견디기엔 힘겨운 일이었다. 특히 눈이 쌓여서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겨울에 빛과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마을의 난로와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뿐이었기에 더욱 힘겨웠다. 겨울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계절이었지만 넬로와 파트라슈에게는 아니었다. 이제 아무도 그들 곁에 있어주려 하지 않았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병환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작은 오두막에서 외따로 떨어져 살아가야 했다. 게다가 불도 겨우 떼고 식탁엔 빵도 없는 날이 더 늘어났다. 왜냐하면 안트베르펜에서 나귀를 끌고 온 장사꾼이 여러 농장에서 우유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겨우 서너 집만 그 장사꾼에게 우유를 팔지 않고 여전히 넬로의 작은 초록색 수레에 맡겼다. 그래서 파트라슈가 끌어야 하는 짐은 아주 가벼웠지만 넬로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동전도 아주 가벼워졌다. 파트라슈는 항상 하던 대로 우유를 받던 익숙한 모든 집 앞에 멈춰 서서 굳게 닫힌 문을 애처롭게 말없이 바라보았다. 문도 닫고 마음도 닫은 이웃들은 가슴이 아팠지만 파트라슈가 다시 빈 수레를 끌고 가게 그냥 놔두었다. 그들은 코제씨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 날씨는 아주 험하고 추워졌다. 눈이 어른 키보다 높이 쌓였고 운하의 얼음은 단단하게 얼어서 황소나 사람이 올라서도 될 정도였다. 이맘때 작은 마을은 항상 즐겁고 흥겨웠다. 제일 가난한 사람 집에도 우유와 술과 케이크, 설탕으로 만든 성자상과 금박을 입힌 예수상이 있었고 농담을 하고 춤을 추었다. 어디서나 플랜더스 말에 목에 달린 종이 명랑하게 울렸다. 어느 집이나 냄비에 죽이 가득 차서 보글거렸고 난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길 위에는 어디에서나 처녀들이 웃고 제잘거리며 밝은 스카프로 머리를 싼 채 두껍고 긴 상의를 입고 미사를 다녔다. 오직 작은 오두막 하나만 아주 을씨년스럽고 너무 추웠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이제 완전히 단둘이 남겨졌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밤, 오두막을 찾아온 죽음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생명을 영원히 가져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손을 조금 움직이는 것 말고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다정한 말을 하는 것 말고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죽음은 남은 둘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를 위해 슬피 울었다. 할아버지는 잠자는 동안 둘을 떠났다. 잿빛 하늘이 밝아오고 나서야 넬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고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적막감에 휩싸였다. 할아버지는 가난했고 힘도 없었으며 손 하나 들지 못해 둘을 지켜줄 수도 없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 둘을 사랑해 주었다.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한없는 슬픔에 잠겼고 그 무엇도 둘을 위로해 줄 수 없었다. 하얀 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의 전나무 관은 작은 회색 성당의 이름 없는 무덤으로 갔다. 세상에 친구 하나 없이 남겨진 어린 소년과 늙은 개가 유일한 조문객이었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난로가에서 담배를 태우는 남편을 힐끗 보며 생각했다. 이제 좀 누그러졌나 모르겠네. 그 불쌍한 아이가 집에 드나들어도 된다고 하려나? 코제 씨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자꾸 소박한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문을 조금도 열어두지 않았다. 그 애는 거지야. 알로아에게 어울리지 않아. 코제 씨는 혼잣말했다. 아내는 감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지만 관이 묻히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알로아의 손에 작은 국화 화환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비석도 없이 까만 흙만 덮여있는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무덤에 공손히 놓고 오라고 시켰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초라하고 우울했으며 즐거운 일이라고는 없는 집은 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초라한 오두막은 한 달치 월세가 밀려 있었다. 할아버지를 위한 슬픈 장례식을 끝내고 나니 넬로에게는 동전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넬로는 오두막 주인인 구두장이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매주 일요일 밤마다 코제 씨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구두쟁이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돈을 좋아하는 냉혹한 구두쇠인 그는 집세로 냄비와 주전자는 물론이고 나무 조각 하나, 돌 하나까지 놔두고 당장 내일 오두막을 비우라고 했다.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이제 그 오두막은 별로 소중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정을 쏟았던 집이었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했다. 여름의 넝쿨이 벽을 휘감고 예쁜 강낭콩 꽃들과 함께 햇볕이 내리쬐는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오두막은 꽤 예뻤다. 그곳에서 보낸 넬로와 파트라슈의 인생은 힘겨운 노동과 궁핍뿐이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았고 언제나 그들을 반기는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향해 오두막으로 달려가곤 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밤새도록 붉기 없는 난로 옆에서 서로를 껴안고 앉아 체온과 슬픔을 나누었다. 몸도 추위에 얼얼했지만 마음은 더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눈 덮인 차디찬 땅 위로 아침이 밝아왔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이었다. 몸을 벌벌 떨면서 넬로는 그의 유일한 친구를 꽉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파트라슈의
충직한 얼굴 위로 떨어졌다. 넬로가 속삭였다. 이제 가자, 파트라슈. 나의 파트라슈.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나가자. 넬로의 뜻은 곧 파트라슈의 뜻이었다. 둘은 슬픔에 잠긴 채 오두막을 나왔다. 초라하지만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물건을 소중했던 조그만 그 오두막에 두고서 파트라슈는 자신의 초록술의 옆을 지나갈 때 힘없이 머리를 숙였다. 이제는 파트라슈의 것이 아니었다. 술에도 집세에 보태기 위해 다른 것들과 함께 남겨두고 가야 했다. 눈 위에 놓인 파트라슈의 노쇠 멍에가 반짝거렸다. 파트라슈는 심장이 아파서 멍에 옆에 엎드려 그대로 죽고 싶었지만 참고 지나갔다. 넬로가 아직 살아있었고 파트라슈를 필요로 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다. 둘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아직 새벽이라 대부분의 덧문은 닫혀 있었지만 벌써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넬로와 파트라슈가 지나가도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넬로가 어떤 집 앞에 멈춰서서 애처롭게 집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 이웃 사촌이었고 도움을 많이 주던 친절한 집이었다. 파트라슈에게 빵 조각 좀 나눠주시겠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넬로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웃집 여자는 황급히 문을 닫으며 요즘의 밀과 호밀이 아주 귀하다고 중얼거렸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힘없이 걸어갔다. 둘은 더는 구걸하지 않았다. 넬로와 파트라슈가 느릿느릿 힘겹게 안트베르펜에 도착했을 무렵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뭐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팔아서 파트라슈에게 빵을 사줬을 텐데. 넬로는 생각했다. 하지만 넬로에게는 자기 몸을 덮고 있는 낡은 옷가지와 나막신 한 켤레밖에 없었다. 파트라슈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아이의 손에 자기 코를 기도하듯 묻었다. 정오의 그림대회의 우승자 발표가 있었다. 넬로는 그의 보물을 놓아둔 공회당으로 갔다. 건물 계단과 입구에 그 또래나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소년들이 부모, 친척, 친지와 함께 모여 있었다. 넬로는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려니 두려움으로 기가 죽어서 파트라슈를 꽉 끌어안았다. 마침내 도시의 커다란 노쇠종들이 떠들썩하게 정오를 알렸다. 공회당 안쪽에서 문이 열렸고 흥분한 사람들이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우승한 그림이 나무 연단 위에 걸려 있다고 했다. 갑자기 뿌연 안개가 넬로의 앞을 가렸고 머리가 핑핑 돌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겨우 시야가 밝아지자 저 높이 걸려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넬로의 그림이 아니었다. 낭랑하고 느릿한 목소리가 우승자는 안트베르펜 자치구 출신의 그 지역 부두 주인의 아들인 스테판 퀴슬링이라고 외쳤다. 넬로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건물 밖 돌바닥에 누워 있었다. 파트라슈는 넬로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이리저리 애쓰고 있었다. 멀리서 안트베르펜의 젊은이들이 우승한 친구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환호를 퍼부었고 부두에 있는 그의 집까지 호위하며 가고 있었다. 넬로는 휘청거리다가 품에 파트라슈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사랑하는 파트라슈, 모든 게 끝나버렸어.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한 넬로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마을로 가는 길을 되짚어갔다. 배가 고프고 슬퍼서 힘이 빠진 나이든 파트라슈도 아이 옆에서 머리를 수그린 채 걸어갔다. 눈이 펑펑 쏟아졌고 살을 애는 듯한 폭풍이 북쪽에서 불어왔다. 평원의 추위는 죽음처럼 혹독했다. 익숙한 그 길을 그들은 한참이나 걸어서 갔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내실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갑자기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멈춰섰다. 눈을 파헤치자 낑낑거리며 이빨로 작은 갈색 가죽 지갑을 끌어냈다. 어둠 속에서 파트라슈가 넬로에게 그것을 들어 보였다. 둘이 서 있던 곳에는 작은 십자가상이 있었고 희미한 등불이 십자가 밑을 밝히고 있었다. 넬로는 무심코 지갑을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지갑에는 코제 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안에는 2,000프랑의 지폐가 들어있었다. 큰 돈을 본 소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넬로는 가죽 지갑을 셔츠에 집어넣고 파트라슈를 다독여 앞으로 나갔다. 파트라슈는 넬로의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넬로는 곧장 방앗간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방앗간 안주인이 울면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 옆에는 알로아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안주인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정하게 말했다. 왔구나, 가여운 것. 아저씨가 오기 전에 얼른 돌아가렴. 오늘 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단다. 아저씨가 말을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지갑을 흘려서 지금 찾으러 나갔단다. 이런 눈 속에서 결코 찾지 못할 거야. 신만이 아시겠지. 우린 망할 거야. 우리가 너한테 한 짓 때문에 하늘이 벌을 주시나 봐. 넬로는 지갑을 안주인의 손에 놓아주고 파트라슈를 집 안으로 불렀다. 아까 파트라슈가 그 돈을 발견했어요. 코제나리께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 늙은 개의 잠자리를 봐주고 음식도 주시겠죠? 파트라슈가 절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디 잘 보살펴주세요. 넬로는 방앗간 안주인이나 파트라슈가 자신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몸을 굽혀 파트라슈에게 입맞추고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눈발이 휘날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머니와 딸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파트라슈는 쇠 빗장이 걸린 참나무 문을 미친 듯이 박박 긁어댔다. 안주인과 소녀는 빗장을 열어서 파트라슈를 나가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파트라슈를 달래보려 했다. 파트라슈에게 달콤한 케이크와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주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 파트라슈의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따뜻한 난로 옆으로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파트라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빗장이 걸린 문만 바라봤다. 방앗간 주인인 코제 씨가 6시가 다 돼서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반대편 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흑빛 얼굴로 무뚝뚝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못 찾을 거야. 등불을 들고 사방을 찾아봤지만 없어.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 알로아한테 물려줄 것까지도. 아내는 지갑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었다. 완고하던 코제 씨가 덜덜 떨면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끄럽다 못해 두려워하며 말했다.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데 난 그 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어린 알로아는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다가가 곱슬거리는 금발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아빠, 넬로가 다시 여기 와도 돼요? 넬로가 언제나처럼 내일 여기 와도 될까요? 방앗간 주인은 팔로 딸을 꼭 끌어안았다. 햇볕에 그을린 엄한 얼굴이 창백했다. 당연하지. 되고 말고. 크리스마스에 여기 와도 된단다. 넬로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하늘이 날 도왔구나. 그 애한테 보답해야지. 꼭 보답을 하마. 코제씨가 떨리는 입술로 딸에게 대답했다. 알로아는 감사와 기쁨을 담아 아빠에게 키스하고 아빠의 무릎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염없이 문만 보고 있는 파트라슈에게 달려갔다. 소녀는 철없는 아이처럼 기쁨에 겨워 외쳤다. 오늘 밤 파트라슈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도 되죠? 그래. 파트라슈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거라.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은 완고한 코제씨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방앗간은 참나무 장작과 토탄, 크림과 꿀, 고기와 빵으로 가득했고 석가래에는 상록수로 만든 화환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상과 뻐꾸기 시계는 호랑 가시나무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다. 알로아를 위한 종이 등불과 다양한 옷을 입은 인형과 예쁜 포장지로 쌓인 사탕 절임도 있었다. 집안 곳곳은 밝고 따뜻했으며 풍요로웠다. 아이는 즐겁게 파트라슈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따뜻한 곳에 누우려 하지 않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았다. 파트라슈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고 아주 추웠지만 넬로 없이는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다. 어떤 유혹에도 파트라슈는 문 가까이에 앉아서 문만 쳐다보며 나가고 싶어 했다. 주인이 보고 싶은가 보군. 착한 개야. 좋은 개군. 날이 밝으면 바로 넬로에게 가보도록 하자. 코제씨가 말했다.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넬로가 그 오두막을 떠난 것을 몰랐다.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넬로가 혼자 굶주린 채 외롭게 남겨진 것을 몰랐다. 방앗간의 부엌은 아주 훈훈했다. 난로 안에서는 커다란 통나무가 불꽃을 튀며 타닥거렸고 이웃들은 포도주 한 잔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만찬으로 요리한 통통한 거위고기 한 조각을 먹으러 들렀다. 알로아는 내일부터 단짝 친구와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금발머리를 날리며 노래하고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코제씨는 마음이 푸근해져서 눈물에 젖은 눈으로 딸에게 미소를 띄었고 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떻게 후원해 줄지 생각했다. 안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만족한 얼굴로 물레를 돌렸다. 뻐꾸기 시계는 즐겁게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그 와중에 파트라슈는 수많은 환영의 말을 들으며 귀한 손님으로 거기서 머물렀다. 하지만 넬로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평화나 풍요도 파트라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식탁에 모락모락 연기나는 저녁 식사가 놓였고 크고 즐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기 예수 앞에는 알로아를 위해 고르고 고른 선물이 놓여졌다. 파트라슈는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새로 들어온 손님이 무심히 열어놓은 문 사이로 빠져나갔다. 시리도록 아픈 암흑 같은 밤에
개는 힘없고 지친 다리로 힘 닿는 데까지 빨리 움직여서 눈 위를 달렸다. 개의 머릿속에는 넬로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사람이라면 아마도 기분 좋은 식사에, 쾌활한 따뜻함에, 아늑한 잠자리에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파트라슈의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파트라슈는 지난날을 기억했다. 길가에 도랑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와 어린아이를 떠올렸다. 저녁 내내 계속 눈이 내렸고 이제 밤 10시가 다 되어서 넬로의 발자국도 거의 지워지고 없었다. 그래서 파트라슈는 냄새를 찾는데 오래 걸렸다. 냄새를 찾아도 금방 놓쳤다가 다시 찾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날 밤은 날씨가 아주 험했다. 십자가 밑에 있는 등불은 바람에 꺼져버렸고 길은 빙판으로 덮였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사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다. 바깥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가축은 우리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오두막과 농가에 모여서 즐겼다. 오직 파트라슈만 얼어붙어 버릴 것 같은 추위 속에 있었다. 늙고 굶주려서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끈기 있게 견뎌내며 넬로를 찾아다녔다. 계속 내리는 눈 때문에 희미하고 불분명했지만 넬로의 흔적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따라 나 있었다. 파트라슈가 발자국을 따라서 도시 안으로 들어서서 좁고 구불구불하고 음울한 길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도시도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집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그스레한 빛과 술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등불빛이 전부였다. 길은 하얗게 얼음으로 덮였고 하얀 길과 대비되어 높은 벽과 지붕은 검게 빛났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바람에 간판이 삐걱거렸고 키 큰 가로등을 흔들어대며 일으키는 한바탕의 소음만이 들렸다. 눈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여러 길이 교차되고 또 교차되었다. 파트라슈는 넬로의 발자국을 따라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 갔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날카로운 얼음에 발이 찢기고 쥐가 온몸을 이빨로 갉아먹는 것처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앞으로 갔다. 파트라슈는 가여울 정도로 비쩍 마른 몸을 벌벌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자국을 따라갔다. 넬로의 발자국은 안트베르펜의 심장부에 있는 성모 대성당의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파트라슈는 생각했다. 넬로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이 있는 그곳에 갔구나. 파트라슈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넬로의 열정에 경외감이 들었다. 대성당의 입구는 자정 미사가 끝난 뒤 잠기지 않은 채였다. 어떤 경솔한 관리인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파티에 가거나 잠을 자고 싶었는지 그도 아니면 졸려서 열쇠를 제대로 안 돌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덕분에 파트라슈는 까만 대리석 바닥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작고 하얀 발자국은 온몸이 얼어붙은 파트라슈를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성당 안으로 안내했다. 광대한 아치형 천장 아래로 문에서 성단속까지 똑바로 난 발자국을 따라간 파트라슈는 돌 바닥 위에서 넬로를 발견했다.
파트라슈는 살며시 기어가 넬로의 얼굴을 건드렸다. 파트라슈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의리도 없이 너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내 친구를? 넬로는 나지막이 울면서 일어나 파트라슈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여기 누워서 같이 죽자. 사람들에겐 우리가 필요 없어. 우린 외톨이야. 파트라슈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가까이 기어와서 어린 소년의 가슴 위에 자기 머리를 놓았다. 커다란 눈물방울이 파트라슈의 슬픈 갈색 눈동자에 맺혔다. 자신을 위한 눈물은 아니었다. 파트라슈는 지금 행복했다. 둘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 함께 붙어 누웠다. 북쪽 바다에서 플랜더스의 운하를 넘어 불어오는 바람은 얼음 파도 같았다. 그 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얼려버렸다. 돌로 된 광대한 아치형 건물의 내부는 눈 덮인 초원보다도 더 혹독하게 추웠다. 가끔씩 박쥐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이따금 흘러들어온 빛에 줄지어 늘어선 조각상들이 어슴풀에 빛났다. 루벤스의 그림 아래 둘은 가만히 누워 있었다. 추위에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진 넬로와 파트라슈는 나른한 잠에 취해 꿈을 꾸는 듯 했다. 둘은 함께 지난 날을 꿈꾸었다. 여름의 꽃이 듬성듬성 피어있는 푸른 초원을 함께 달리는 꿈을, 강가의 키 큰 골풀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배를 바라보며 햇살 아래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불현듯 어두컴컴한 넓은 복도에 한 줄기 하얀 빛이 비쳤다. 달이 구름을 뚫고 나와 높이 뜬 것이다. 눈은 잠시 그쳤고 달빛의 눈이 반사되어 새벽녘처럼 밝아졌다. 달빛은 아치형 복도를 지나 넬로가 비몽사몽간에 벗겨버린 휘장 속에 있던 두 그림, 십자가를 세움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한순간 비추었다. 넬로는 일어나 그림을 향해 팔을 뻗었다.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눈물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림을 봤어. 신이시여, 이걸로 됐어요. 넬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는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릎을 털썩 꿇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걸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동안이지만 달빛은 넬로가 오랫동안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성스러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빛은 마치 천국에서 흘러온 것처럼 맑고 포근하고 강했다. 그러다 갑자기 빛이 사라졌고 다시 어둠이 예수의 얼굴을 감쌌다. 그곳에 가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우리 둘을 함께하게 해주실 거야. 넬로는 두 팔로 파트라슈의 몸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다음 날 엔트베르펜 사람들은 대성당의 성단소 앞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다. 둘은 숨이 멎어 있었다. 그날 밤의 추위는 어린아이와 늙은 개를 그 모습 그대로 얼려버렸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왔고 사제들이 성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소년과 개가 돌바닥 위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거친 휘장 너머로 루벤스의 걸작이 보였다. 첫 아침 햇살이 예수의 가시관에 아른거렸다. 그날 완고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찾아왔다.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했어.
이제 내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내 아들처럼 대해주려고 했는데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또 찾아왔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화가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제 상을 받았어야 할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재능을 가졌고 장래가 기대되는 소년입니다. 황혼을 배경으로 늙은 나무꾼이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림이었죠. 전 그 그림에서 위대함의 싹을 보았습니다. 기꺼이 그 아이를 제자로 삼아 그림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자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아빠의 팔에 매달려 애처롭게 흐느끼며 소리쳤다. 넬로, 돌아와. 우린 너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아기 예수의 손에는 선물이 가득하고 백파이프 연주도 해줄 거야. 엄마가 크리스마스 주간 내내 난로가에서 밤을 구워 먹으면서 함께 지내도 된대. 아니, 공연 축일까지. 그럼 파트라슈도 아주 기뻐할 텐데. 넬로, 눈을 뜨고 이리로 와줘. 하지만 창백한 어린아이의 얼굴은 루벤스의 빛나는 걸작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미소 띤 얼굴은 모두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미 늦었어요. 얼어붙은 추위 사이로 낭낭한 종소리가 감미롭게 울려 퍼졌다. 햇살이 눈 덮인 평원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고 신나게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제 넬로와 파트라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안트베르펜이 주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삶을 더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맞아 더욱 애처로웠다.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은 충실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거두어갔다. 살았을 적에 함께였던 그 둘은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팔이 개를 꼭 안고 있어서 억지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깊이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특별한 은총이 내리기를 기도하며 한 무덤에 묻어주었다. 영원히 함께 쉴 수 있도록.